출연하면서 일본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출장 오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사하기 시작됐습니다. 일본 바이오하고 같이. 거기가 미쯔이 물산의 저기였고요. 지금 제가 MN 인터패션의 그 업무 위탁 업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뭐 매월 돈을 받고 패션 업무를 제가 그쪽에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조건이냐면 MN 인터패션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상사들, 제가 이제 마루벤이라든지 뭐 토요시마라든지 큰 상사들이 있어요. 거기 일도 병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업체 동향과 그들이 요구하는 상황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안 되면 이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좀 머리를 좀 써가지고 이 대기업을 이용해가지고 뭐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아주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고민해가지고 나오는 게 일입니다. 플랫폼이에요. 여기 플랫폼 시대니까, 자 플랫폼 시대니까 그 플랫폼 무시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저 일본의 상사 그 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한국의 브랜드들 여러 브랜드들하고 연선이 연결을 해서 무역을 대행해서, 그러면 각 브랜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연선해서 업무를 다 그 협업을 해가지고, 저는 연선하고 한국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 연선은 일본의 상사와 협업을 하고, 또 상사는 일본에서 그 일본 유통 브랜드들하고 물건을 그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플랫폼이 있으면 사람들이, 일본의 많은 손님들이 그걸 보고 거기서 발주를 해요. 발주를 하면 그 자동적으로 그 브랜드들한테 뭐 오더 수량을 알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근데 이제 한두 장이 아니니까 금액이 커져요. 그리고 업체들이 큰 업체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작은 업체라서 오더 캐파도 없지만, 일본의 지금 아까 그 10조 정도 하는 그 시장 규모에 있는 그 브랜드들은 이거 제대로 간다 그러면 뭐 1000장, 뭐 좀 진짜 이거 해 그럼 10,000장 나갈 수 있는 브랜드들이거든요. 야 그렇다면 참 일단 상사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액수가 없어. 상사는 돈을 대신 지불해줘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그 여신을 봐줍니다. 일본 업체들한테. 그럼 이따 상사에 대한 소개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상사가 왜 필요한지를. 그래서 저는 저 상사하고 손을 잡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본 사업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상사의 중요성을 아세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연구를 오래 했습니다. 일단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 상사에 대한 구조, 그걸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상사는 일본에서는, 일본 경제 구조에는 상사가 지금 중심이 돼 있어요. 미국은 3%의 그 천재들이 움직인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일본은 그 10대 상사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상사의 특장점이 뭐냐?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사회적 관계 있잖아요. 모든 일본의 거래처에서 업체들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를 찾으려고 그러면 상사를 통하면 그 업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신이 어떤지도 다 파악이 됩니다. 상사에서는.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상에서는 상사는 전반적인 무역이라든지 물류 업무를 하고 있고, 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 조달을 해줘요. 그리고 한국 업체가 오더를 받으면 오더 받는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 미리 해줄 수 있는 데가 상사입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한국 손님에 대해서, 일본 손님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를 중간에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상사는
지금 상사에 대해서 많이 상사가 많은 유통업체를 뭐 돌린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상사는 리테일이 아닙니다. 소매를 안 해요. 업체 B2B 업무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 유통업체는 막 하게 되면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지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와 업체 중간재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상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상사하고 좀 진행하고 있는 거를 좀 오픈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업체에서 이런 건 싫어요, 오픈 안 할래요 그런 건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르바하고 지금 한국 브랜드 어저께 FW 발주했어요. 어저께 했습니다. 손님하고 가가지고 아까 그 업체들 그 안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브랜드 담당자가 와가지고 어저께 봤어요. 가가지고 FW를 발주했어요. 그리고 셀렉트샵 한국 르바 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리하고 르바에 또 SS 오다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SS를 위해서 지금 수량만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가격하고 다 비슷했고 지금 재고 조사까지 다 끝났고 그런데 SS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FWSS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내가 마지막에 다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팝업 위탁 참여 희망 업체를 그 일본 상사에서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팝업 하고 싶은 업체 신청을 좀 받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알아달래요. 그래서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리고 그 한국 브랜드, 디자인 브랜드의 독점 그리고 라이센스 그런 걸 희망한다 해가지고 3개 업체를 저한테 찍어가지고 알려달라는 컨택을 해달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우주에 있고 그리고 한국 패션 트렌드 구매. 제가 하나 재밌게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아니 지금도 그럴 줄 몰라요. 저 이태리에서 우리 그 패션 트렌드 구매하는 사람들 있죠? 많이들 하시나요? 패션 트렌드 이태리에서 사고 파리에서 사고 칼라는 어떤 게 유행해요? 그런 거 구매하잖아요. 구매를 하는데 일본 회사에서 상사에서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한국 트렌드 좀 해달래요. 그러면 저는 기분 좋아요. 왜? 옛날에는 우리는 이태리에서 샀어요. 프랑스 사고, 미국 사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로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리더할 수 있다. 세계의 패션을 리더하는 나라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저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사하고 진행 중인 것들 이런 걸 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했을 때 바이어들한테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럼 그 바이어들이 이 플랫폼을 하면 이 플랫폼 안에서 구매를 한국 브랜드를 여러 브랜드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자유롭게 폭넓어지죠. 내가 그 구매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혹시 있으시면 중간에 한번 여쭤보시면 돼요. 좀 이해되세요? 이 플랫폼에 대한 거. 그리고 한국 브랜드들 여러 브랜드가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그 일본의 상사에서 어느 브랜드하고 내가 협업을 할까 할 수 있는 협업 브랜드를 아마 찾아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결제 방법이 일본에서 기존 거래 방식에 따른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상사에서 그 결제를 받기 때문에 그 일본 안에서 늘 하던 방법으로 결제 시스템을 움직이면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해외에서 물건 사는 게 불편한 게 뭐냐면 현찰을 바로 줘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일본에서 상사에서는 외국 기업한테는 돈을 바로 줘요. 근데 국내에서는 3개월 정도 여신 가져갑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뭐 6개월 가는 회사도 있어요. 일본의 그 지불 방식이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네 나라의 방식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한국에는 상사에서 돈 미리 줍니다. 근데 돈도 오다 주고서 생산할 돈 없으면 돈도 미리 투자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 상사하고 다 얘기됐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 아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비용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 어떤 기업이 일본에서 그 큰 상사하고 내가 거래를 한다. 그렇다면 안심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브랜드들 입장에서 첫째, 오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플랫폼을 이용하면. 그래서 일본에서
손가락에 꼽는 업체들 하나로 모아가지고 발주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플랫폼을 모든 데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요. 업체 10개 업체에 진짜로 한국 그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업체만 아이디를 따로 발급을 하고 그 업체만 물건을 그 사이트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세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부분들 경비도 많이 줄고 뭐 돈 잘 받고 그게 제일 중요한 오더 많이 받고요. 돈 반드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투자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최대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브랜드들 각자 노력이죠. 어떻게 노력해서 자기를 더 빛나는 브랜드로 만드느냐 하는 거겠죠. 근데 경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에 나가야 더 오픈돼야죠. 쇠곡하면 안 되죠. 내 브랜드 남들이 보면 안 돼 하면 안 되죠.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브랜드가 성공하죠. 지금 거기까지 지금 이 브랜드들을 일본에 제대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전략이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일본 기업에서 그 MA 인터페이션에서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1억 5천을 투자해가지고 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운영은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일본에서 이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 한국의 K-패션이라고 판매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야 이건 서울에서 발신된 거야. 서울에 있는 서울이란 외국에서 서울의 존재는 뭐예요? 굉장히 한국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이름을 좀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MA 인터패션하고 서울시하고 MOU를 맺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MA 인터패션이 자기네 돈도 투자하고 저 플랫폼도 만들어서 한국 브랜드들 제대로 영업을 좀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각했던 대기업이 이런 일을 해주면 참 좋겠다 했던 부분들이 실현 단계에 갔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일본에서 돈을 대면 이 플랫폼 자체가 소유권이 누구죠? 일본이죠. 일본이고 그리고 그 돈을 대는 회사는 자기네가 한국 여기 참가하는 모든 업체 걸 독점 판매하겠죠. 독점 판매하고 근데 이게 원래 저번 달에 시작이 됐어야 돼요. 시작이 됐어요. 저번 달에 막혔어요. 왜 막혔냐면 그 서울시 의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애국심이 강해가지고 전범기업하고 서울시가 손을 잡는다 해가지고 그걸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단 현재 보류했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지 애국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 아픈 건데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뭐냐면 이걸 만약에 국내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된다면 플랫폼 제작 비용이 한 1억 5천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리고 운영, 소유권 한국에 있고요. 그리고 일본만 해도 리테일 그 시장 규모가 한 60조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저기는 한 10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60조 정도 돼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하나 나온 걸 가지고 전 세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본도 했지만 제가 중국에서 17년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중국에서 유통하는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디자인 브랜드, 작은 브랜드가 일본에 들어가서 팔리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가 그 브랜드 중국 진출시키는 거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한국 브랜드가 일본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라면 중국에는 그 대리상들이 줄을 서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통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술을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일본을 먼저 들어가야 되냐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일본, 한국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건 전략적인 부분까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소울 쇼룸에서도 오셨고 포트라지도 오시고 있는데 지금 실제 지금 일을 하면서
디자이너 브랜드들하고 일을 하면서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저한테 질문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꼭 알고 싶어 했던 거. 그것들을 조금 몇 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셀렉터 샵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물건 가져가서 싸게 팔면 안 된대요. 자기 물건 가져가서 싸게 팔면 안 되죠. 근데 싸게 팔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이미 디자인 브랜드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저희한테 주는 게 지금 현재 50%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소비자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만약에 수출하는 거 50%를 줍니다. 그리고 도매 가격이 되죠. 그렇게 가격을 주면 경비가 한 1.5 정도 되고 거기다 브랜드에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15만 원 정도가 판매가 돼요. 한국에서 10만 원일 때 15만 원 정도. 근데 상사에서 희망하는 가격대가 40% 홀세일러 가격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되면 12만 얼마에 지금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가 한번 싸게 줘도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무조건 비싸집니다. 그러면 저게 장단점이 뭐가 있냐면 직구로 가면 비싸지죠. 일본의 유통 구조를 통해서 들어가면 가격이 좀 비싸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르바를 말씀드렸는데 르바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일본에 있는 유나이트 아르수가 자기 물건을 사주니까 일본 판매를 끊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안 끊어도 되긴 돼요. 그리고 그 장점이 일본에서 직접 하면 매장에서 물건을 볼 수 있고요. 그 홀세일러, 셀렉트샵 수출을 하면. 그리고 물건을 바로 볼 수 있고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패션존에서는 온라인 아까 삼각형 거기서 보면은 패션존 있었잖아요. 거기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비율이 7대3 정도, 온라인이 30% 정도, 그리고 오프라인이 70% 정도가 되더라고요. 대량 판매로 들어간 데로는 인터넷이 더 높더라고요. 근데 명품으로 가면 갈수록 저게 줄어요. 온라인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번에 보니까 굉장히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FW하고 SS에 대해 시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해가지고 브랜드에서 오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요. 많이 줄는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FW도 오더가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SS도 오더가 돼요. 근데 단지 차이점은 기간을 많이 두고 가면 오더량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눈앞에 가지고 가면 SS를 지금 오더를 받잖아요. 그럼 스타일당 10장 그 정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오더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기간을 좀 계획적으로 기간을 가지고 기획하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 저희가 외관 검사를 꼭 출고할 때 외관 검사를 하고요. 범침을 합니다. 일본의 특성이 바늘이 나오면 안 돼요. 옷에서. 그래서 꼭 범품하고 바늘 검사를 해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번에 르바라지 얼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유나이트 아르주에서 야 이거 염료 몸에 이상이 있는 염료 안 썼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조 염료 사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축을 학대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증명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아조 염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체에 이상 없습니다 하는 증명이에요. 이거 제출했습니다. 실제 있던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동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협약한 문서. 근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진짜 명품을 만들어 나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싸구려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그게 아니라 진짜 좋은 물건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시간을 좀 제가 저는 계획을 50분 잡았었는데 좀 더 오버된지 모르겠어요. 혹시 예, 질의하실 분? 예. 40%든 50%든 약을 하게 되면 납품은 국내에다가 하게 되는 건가요? 40%든 50%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납품은 국내 쪽에서 국내에다가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물류비나 이런 것들은 다 부담하시는 거죠? 네, 지금 맨 처음에는요, 제가 어떤 지금 르바고 얽힌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업체에서 다 하세요. 그리고 뭐 LC를 하든 송금을 하든 다 직접 송금을 할게요. 했어요. 그러겠더니 굉장히 뭐 무역 업무를 모르시다 보니까 막 실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업무를 앞으로는 저희가 할게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범품비 있잖아요. 범침만 그러면 업체에서 대세요. 나머지 물류는 다 저희가 넣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고 요새 최근에 내려오는 오다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쪽에 물류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범품소는 서울 동대문에 있어요. 동대문 근처에 있는데 고대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범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범품 끝나면 저희가 그 차 불러가지고 부산으로 보내요. 그리고 단위별로 지금 업체별로 하면 수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단위가 안 돼요. 뭐 에어로 쏘는 게 나아요. 근데 이번에 플랫폼을 진행하게 되면 자 일주일 단위로 또는 그 보름 단위로 잘라가지고 출고하는 형식으로 좀 가져가려고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물류 시스템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 수량이 얼마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출고시키는 물건을 모아서 컨테이너로 넣어가지고 출고시키는 방법을 저희는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예. 연 대표님께서 부스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상담하실 분은 옆에 요 부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A02 부스입니다. 예, 예.